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자, 그걸 오늘 점검을 해볼 텐데, 일단 역사적인 35년 전에 일본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때의 그 부동산 흐름을 보면 지금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 35년 전에 일본과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던 그 대책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왔어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잠깐 표를 보면 일본은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27 육량 총량 규제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몇 달 오르다가 10월 달에 상투치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단초가 3.27 융자 총량 규제였습니다. 이거를 따라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6.27 대출 총량 관리, 융자라는 말 대신 대출이라는 말을 썼고요. 총량 규제라는 말 대신 총량 관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가이오 총리,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똑같은 35년 차이를 둔 기시감, 대책이 그대로 복사되고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이걸 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아 진짜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했고 그 다음에 폭력단 신법이라고 일본에서 이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쿠자와의 전쟁을 즉 범죄와의 전쟁을 본따서 야쿠자와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이거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종토세가 있었는데 토지세가 없던 일본의 지조라는 것을 종토세를 본따서 만듭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본땄고 종토세도 본땄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본따서 35년 후인 지금 보유세, 요즘에 보유세 얘기 나오죠. 세금으로 집값 담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그 뭐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발언을 무색하게 할 만큼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도입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건데 토지 공개념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저는 한 1, 2년 있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이 대출을 끊어버렸을 때 그때 BIS 8%를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출을 줄이고 나갔던 대출도 회수하고 이러면서 부동산이 폭락이 가속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 가중치 요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20% 그것도 내년 4월에 할 거를 1월로 땡긴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25%라고 계속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20%로 나중에 결국 25% 가지 않을까. 요게 알고 보면은 BIS와 위험 가중치 RWA라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일본이 버블이 생성될 때의 주택 공급량이 136만 채였는데 91년 이후 버블이 터지고 났을 때 폭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공급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 91년 상투치고 하락을 할 때 92년 93년에 일기 신도시가 계속 공급이 됐죠. 분당 일산 이쪽으로. 그러면서 부동산 서울 아파트 부동산 폭락을 가속화시켰거든요. 우리나라가 7년 동안 빠졌습니다. 91년 상투치고 IMF 때까지 빠졌거든요. 물론 중간에 반등한 적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에 가격 파괴 열풍이 불었어요. 다이소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LH가 저 볼 때 2, 3년 안에 가격 파괴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황당한 공급 가격을 분양 가격도 엄청 싸고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요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50% 하락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때는요 30% 하락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52%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일본식으로 따라간다면 저는 52%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상업용지는 90% 하락했고요. 동경의 주택용지는 80% 하락했습니다. 즉 50% 하락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보니까 동경은 80%가 하락을 했어요. 주택 가격이. 상업용지는 90% 하락을 했고.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그 당시에 전국 상투가 91년 2월이었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달에 우리나라가 상투를 칩니다. 일본과 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7년 빠지고서 반등을 했습니다. IMF 때 반등을 했어요. 우리는 IMF를 극복을 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국 상투는 이미 4년 전에 나왔습니다. 서울은 2021년 10월 고점보다는 살짝 지금 높아진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한참 낮아요. 노도강, 금강구는 한참 낮고요.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요 4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경과 서울은 모양이 달라요. 쌍봉이에요. 외봉이 아니고. 동경은 13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13년 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쌍봉일 때 일본은 11월, 10월이 쌍봉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1년 10월과 4년 후인 지금 이번 달이 10월이거든요. 이번 달이 상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7월 달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냐면요. LH 등 공공기관도 국무회의 참석. 그동안은 LH는 공기업이잖아요. 국무회의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진짜 내 생각이 맞구나. LH가 진짜 뭔가를 할 것 같구나. 이게 뭐냐면 국무회의 참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LH 사장을 앞에 두고 대면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가격 파괴 열풍을 LH가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97 대책 때 나왔던 거 보실래요? 공공택지는 LH 직접 시행으로. 그동안에 LH는 땅 장사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땅을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거기 택지 조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에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거는 민간인 회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그 민간 회사는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거나 시점이 안 맞으면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도 공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경기가 좋건 나쁘건 계속해서 일정대로 공급을 해 나갑니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 3년 후에는 현대건설과 LH가 가격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의 가격 파괴 열풍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봐요. 이거를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봐왔던 그 LH의 그 행태를 요번에 확 뒤집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88 올림픽 때입니다. 이때가 88년도에 가기에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민정당이었는데 민정당이 토지 공개념을 당론으로 잡았어요. 이 토지 공개념은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거든요. 토지는 공공재다.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을 위해서 제약도 할 수가 있고 뭐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린벨트 있죠. 그것도 알고 보면 토지 공개념입니다. 개인 땅이지만 거긴 개발 못 한다.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있죠. 지금 용산에 임대주택 한 채 20평대를 한 2, 3억이면 공급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만 채가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용산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공공 임대를 아주 요지에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그것도 뭐 10평대가 아니라 25평 방 3개짜리 뭐 화장실 2개 이렇게 고급스러운 일반 주택을 공급할 그런 임대주택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알고 보면 전부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5월 달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신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토지 공개념을 2, 3년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국민 84%가 토지 공개념을 찬성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예요. 보수 언론에서조차 토지 공개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80%가 반대한다고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일본이 토지세를 도입을 했거든요. 지조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종토세 배워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토지 공개념 관련법이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지세 이런 거는 개인 사유의 재산인데 토지세로 도입하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 역사상 처음으로 토지세 즉 지조라는 걸 도입을 했을 때 그게 알고 보면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가 보시면요. 이게 어저께 기사거든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외국에선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혔는데 한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보유세에 대한 군불대기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당시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하는 말이고 그건 뭐 공약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보유세 도입할 수 있습니다. 벌써 약간 진보 성향인 신문이나 단체에서 보유세 도입해야 된다. 양도세는 좀 줄이고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특히 슈퍼리치 같은 그 30억, 40억, 50억 이런 데다가는 세금 1% 이상 매겨야 된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8월 19일 날 기사인데 LH 무슨 토론회였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당 추미애, 진성준, 박주민 등 토지 공개념 학자와 토론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토지 공개념을 끌고 났다. 저는 2, 3년 있다 생각할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추진이 되게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 공개념 주로 세종대 교수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열흘 전 기사입니다. 10월 20일이니까 8일 전 기사네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화하고 행정수도 이전해야. 토지 공개념이 이제 자꾸 나옵니다. 기득권 세력 특히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 기득권 세력에 막혀가지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자, 35년 만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2달 전에 8월 중순쯤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국민청원 올린 거 설명을 드리면서 동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실거래가 대량 취소 그거랑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16,000명이 넘게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5만 명이 물론 안 돼서 국회까지는 안 갔지만 한 달 만에 이제 만료가 돼서 끝났지만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퍼나르기도 하고 댓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로도 많이 뿌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갖고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동산 감독원 설립이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10월 15일 청원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부동산 감독원 신설하고 뭐 특사경도 운영한다. 그래서 저는 뷰티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어젠가 그전가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 있잖아요. 그게 2021년 고점을 넘었다고 문재인 고점을 넘었다고 나와요. 살짝 넘었다고. 근데 아직 9월 달까지밖에 발표 안 했기 때문에 10월 달 지수가 아마 매달 15일이니까 11월 15일 날 발표되는 월간 동향지수를 보면 21년 고점을 넘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KB는 이미 넘었어요. KB는 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KB거든요. 22년 7월 달 고점을 지금 살짝 넘었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초록색 부동산은 아직 살짝 못 넘었습니다. 아마 10월 달 발표하면 넘었을 거로 나와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나왔는데 고점이랑은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아직 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양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 2008년과 2010년에 쌍봉을 칩니다. 이때 쌍봉을 칠 때 세 가지 지수 중에 두 가지는 넘고 한 가지는 못 넘었어요. 부동산원 지수는요. 2008년 9월달 고점을 살짝 못 넘고 나서 폭락을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는 2008년 6월달 고점을 살짝 넘었는데 넘었다 말았다 하더니 결국은 또 한 4년 빠졌어요. KB도 2008년 9월달 고점을 2010년에 살짝 넘었는데 결국은 쌍봉을 치고서 4년을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살짝 넘든 안 넘든 서프라임 때는 3개 중에 2개는 넘고 1개는 못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가지 중에 2개가 넘을지 3개 다 넘을지 모르겠지만 넘든 안 넘든 전고점 근처거든요. 되게 위험한 국면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최초로 만들고 아직까지도 아무도 이걸 만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법비지수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랑 비교하는 거예요. GDP의 몇 프로냐. 넘었으면 뭐 120% 200%가 되겠죠. 그래 그걸 과열이냐 아니냐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법비지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본따서 제가 서울 아파트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GDP랑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몇 프로냐 이거죠. 지금까지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자, 90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요 초록색이 GDP입니다. 실질 GDP입니다. 그렇지만 5년마다 기준연도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는 기준연도를 바꿔도 과거 데이터까지 다 바꾸거든요. 근데 기준연도 바꾸는 그 시점까지는 기존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놔둬요. 그래야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보면 빨간색은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입니다. 2007년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도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100%까지는 안 가고 한 80 몇 프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그때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서프라임 사태 나면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빠졌죠. 그때 막 음마, 렉슬 이런 데가 막 30-40%씩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요 부분을. 요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GDP의 몇 프로냐. 요거는 이게 100%거든요. 지금도 딱 100%입니다.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작년에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DP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지고 쭉 이렇게 높은 데이터가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2021년도에 분명히 100%까지 갔을 때 폭락을 했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없애버리고 신 기준연도를 받게 되면 GDP가 여기 있게 돼요. 그러면 한 번도 100%를 못 간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연도를 바꾸더라도 그 기준연도 이전 데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기준연도를 바꾼 그 시점부터의 이후의 데이터를 놉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시가총액이 GDP를 살짝 넘었어요. 100.5% 갔네요. 자,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 넘었는데 100.5%, 100.4%입니다. 연말에는 99.8%까지 연말에 좀 밀렸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요 GDP는 우리가 연초에 좀 암울할 때 0.8% GDP 성장률이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아직 이 GDP는 내년에 가야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추계를 한 겁니다. 작년에 GDP에다가 0.8%만큼 증가한 거를 데이터를 구해놓으면 여기 됩니다. 살짝 오른 게 되죠. 근데 이게 1%가 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이거는 공시 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1,300조, 1,500조 이런데 실제로 2,200조예요. 지금.
공시 가격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샘플만 가지고 주요 단지만 갖고 하면은 누락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 말까지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만 단순하게 곱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신규 입주가 되면 없던 아파트가 생기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신규 상장, 증자, 뭐 코스닥에서의 이전 상장 요런 겁니다. 그 대신 부동산은 뭐 이전 상장 이런 건 없으니까 멸실된 이후에 거기다가 이게 500세대 부시고 2000세대 만들면 그건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건 따로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넘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 딱 보니까 99.3%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거대한 쌍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있죠. 요거 쌍봉. 우리나라 GDP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GDP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부 근접을 하면 여기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안 빠지는 거이지만 이때요. 엘리트 래퍼가 다 이때 입주했습니다. 즉 가격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 입주가 많아가지고 엘리트래 뭐 이때 그다음에 신도시 뭐 많이들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안 빠지는데 오히려 늘거나 이런데 아파트 가격은 엄청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마 신규 상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가 오래 있었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겠죠. 저 비율보다는 제가 계산한 요 비율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돌파하지 않았나. 그러면 되게 위험한 국면 아닌가. 즉 우리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높은 거죠. 돈이 더 여기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머니 무브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부동산을 틀어막고 주식 쪽으로 옮기려는 이유도 아마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4,000포인트 드디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뭐 등락은 있겠지만 돈은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서 주식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너무 올인해 갖고 레버리지 너무 많이 익히신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국면이 테크니컬 펀더멘탈 둘 다 위험한 국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식 붕괴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기회로 한번 고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TV에 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허상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에서는 나쁜 점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기득권 즉 임대인 입장에서만 자꾸 나쁘다는 얘기만 하는데 나쁜 게 잠깐이고 좋은 게 더 길었어요. 자, 그걸 여러분께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게 90년 2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요 초록색은 요 봉 차트는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의 평형별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양 지수랑은 다릅니다. 실제와 더 근접한 거죠. 자, 초록색은 전세 가격입니다. 이것도 1,520개 단지로 만든 겁니다. 시가총액의 한 86%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행되기 전에 40일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이 있었죠. 그때 전세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초록색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매매가 올라가는 것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갔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매매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전세값은 완만하게 올라가죠. 오히려 그 전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죠. 요거를 1년 후를 표시한 게 요겁니다. 매매가는 까만색 선으로처럼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간 반면 1년 후입니다. 전세값은 완만하게 갑니다. 왜? 못 올리니까. 그렇잖아요. 2년 동안은 못 올리고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는 이 시행 이후 1년 반 있다가 부동산이 상투를 치고 91년 5월 달에 상투 치고 98년 11월까지 IMF 때까지 폭락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희한하죠? 자,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는 요 동그라미 친 게 2020년 이게 7월 달입니다. 7월 말이에요. 이때가 코로나가 잠깐 있었고 잠깐 주춤되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올라가죠. 근데 이때는 즉시 시행입니다. 유예 기간이 없었어요. 오늘 법안이 통과됐으면 내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올리고 말고 할 그 틈이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3, 4개월 동안은 같이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랑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랑 차이가 심하죠. 요거를 또 표시한 게 요겁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랑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랑 즉 전세가만 따로 놓고 보면 그 법이 시행돼 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법이 시행되나 안 되나 어차피 오를 거였거든요. 매매가가 임대차 보호법 2+2랑 상관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만 따로 보면 엄청 올라갔다고 치지만 매매가랑 같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올라오는 기울기랑 비교를 하면 오히려 완만해진 거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재정은 전두환 대통령 때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즉시 발효가 됐고요. 1차 개정 이거는 2년의 임대차 기간으로 연장을 한 겁니다. 이때 4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때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아까는 보름 동안 몇 명이 자살했다는데 제가 그달 말 거를 보니까 27명이 자살했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 350만 원이었던 전세값을 15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50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350만 원 전세값을 150만 원 추가로 올려달라니까 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비관했겠죠. 자, 근데 2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 때 2+2인데 즉시 발효를 했어요. 이때도 언론에서는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이거 왜 유예기간을 안 주냐. 유예기간 뒀으면 집주인들이 만약에 5억 있는 아파트 전세를 막 7억, 8억, 10억 이렇게 올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 때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때 즉시 발효를 했던 게 이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기간인 현재 3+3+3 물론 이게 집권 여당에서 발의한 건 아니에요. 범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당 같은 야당들이 섞여갖고 한 10명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333 대신 33 또는 222 이렇게 하지 않겠나. 333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보는데 뭐 모르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 봤던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 때 이 1차 개정안 이후에 매매가가 57%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전세가는 17% 올랐어요. 즉 매매가의 3분의 1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임대차 이것이 전세값을 폭등시켰다. 이거는 단순한 몇 개의 사례나 아니면 전세값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매매가랑 같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 1년이랑 지금의 1년 보면 그 전 1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1년에 50% 오르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2+2 했을 때는 매매가가 20% 올랐는데 전세가는 14% 올랐어요. 오히려 더 안정이 됐죠. 처음 3, 4개월 동안은 같이 올랐어요. 나중에는 안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말씀 안 드렸네. 자 보세요. 요 노태우 대통령 때 요게 시행되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상투 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법이 시행되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상투 치고서 여러분들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막 30% 40% 빠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사태 때문에 원인이 뭐였냐면 전세값 안정 때문이다. 전세값이 오히려 빠졌어요. 역전세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이 법이 당장을 봤을 때는 오릅니다. 과거에도 전후 몇 개월은 올랐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을 보면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매매가가 폭등한 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너무 언론에서 얘기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나라 말아먹을 법, 그다음에 이게 가격만 더 올린다.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 그렇지만 3+3+3은 실행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90% 불가능하다. 아마 중간 타협점인 3+3 또는 2+2+2 즉 지금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정도 그 정도에서 타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감 시간이 돼서 다시 보면 이전에 방송했던 첫 번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일본식 잃어버린 30년 장기 대폭락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보호법 3+3+3 요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그다음에 과거 사례가 어땠나.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도 데이터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기억이나 뉴스나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랬다더라. 그거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단기 급등, 장기 불안정.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지하철 공사장입니다. 한쪽 몇 차선을 막아놓고 차로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엄청나게 차가 막혔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불편하고 이래요. 자, 그러면 지하철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막히고 이 나쁜 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 만드는 공사 때문에 교통이 더 막힌다 이거예요.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이거 영원히 지하철 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 후 2년 후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쾌적하고 차가 싱싱 다니겠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로 다니니까 그만큼 분산도 되고.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 요거 3+3+3 요거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너무 또 과격하게 막 9년짜리 밀어붙이지 말고 중간에서 타협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고 고점의 시점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 4년 전 21년 전국 상투의 10월 달과 딱 만 4년이 되는 날이 때고 그다음에 87년 11월과 90년 10월 일본의 쌍봉, 동경의 쌍봉이죠. 그때랑의 패턴을 봤을 때 희한하게 10월마다 변곡점이 나타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날 일본 30년 폭락론 그거를 국무회의 때 얘기했던 게 괜히 한 게 아니라 정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뷰티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엘리엇 TV에 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 매일매일 실거래가 방송을 하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시장 추적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도움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